자, 그러면 뭡니까? 일단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의 거의 메인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뭡니까? 그냥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뭡니까?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지금 투자할 거면 소액으로 돈을 버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초기 재개발에 많이 진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초기 재개발에 선 투자자들이 들어갔던 자리를 저희가 정비업 하는 입장에서 지금 또다시 뭡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딱 보면 초기 재개발 중에서 아직도 뭡니까? 노후 불량도와 재개발 주거 정비 지수가 되지 않는 구역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위치는 좋은데 사업 규모가 좀 작네.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지라서 뭡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도 간혹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목적이 좀 정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자 개인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법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얼마 넣어서 얼마 정도의 단타 수익을 남길 건가에 대한 정확한 목적 의식이 없으면 언젠가 오르겠지 기다리겠지 라고 했다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예전처럼 뭡니까? 이 제가 늘 말하는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그 현상들도 간혹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서는 투자의 정확한 목적 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요. 딱 투자의 성향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조정구역이나 어디입니까? 투기 가열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디입니까? 매매가는 한 1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곳, 그런 곳에 뭡니까? 초기 재개발이라는 이름을 딱 붙이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들 하는 게 뭐냐면 뭐 부동산 플래닛 통해 가지고 특히 서울 도봉구 쪽에 말 그대로 노후 불량도가 심하다는 곳은요, 무조건 사람들이 선을 그어가지고 재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선 또한 뭡니까? 명확한 선도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선 안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요. 첫 번째 목적의식이 뭐냐면, 유형을 봤을 때, 투자 지역 있죠. 조정구역에는 투자 지역에 법인을 가지고,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완전 1차 투자자다 해서, 투자금 2, 3천 넣고, 뭡니까? 들어갔다가, 한 2, 3개월 만에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3, 4천 남겨먹고 들어와야지 라고 하는 그렇게 약간 뭡니까 전략적인 투자자들의 유형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런 규제지역에 하기 싫어. 이런 거 샀다가 너무 뭡니까 세금 다 내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비규제지역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강원도 원주라든지 진주, 그리고 어딥니까 포항 맞나? 포항이네. 그쪽을 해가지고 들어간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그 또한 뭡니까? 스타일이, 그 본인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뭐 투자는 나쁘지 않다 생각 들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투자가 어떤 방법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볼게요. 제가 매주마다 전국을 돌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역적인 분위기가 거의 2, 3주 또는 한 달 만에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어떻습니까? 선임되시면서 서울의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바뀌면서 어디입니까?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위치 좋다는 잠실이라든지 이런 동네가 평당 1억 가격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뭡니까? 평당 2억을 바라보는 가격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딱 한 달 만에요. 근데 지금 딱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어떻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 지역에 뭐 창동이라든가 창신, 도봉구 이쪽 동네는요.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 정부의 대립과 오세훈 시장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흔한 말로 뭐 말씀드리면 예전에 부동산 이사 대책 나왔을 때는 창동, 창신동이 거의 멘붕 왔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도봉구 쪽하고 창동, 창신동 이쪽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집값이 이틀, 3일 만에 거의 1억이 올라가 버렸어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역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건 맞아요. 이슈가 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딱 뭡니까? 정신병 걸리기 딱 좋은 스타일 유형의 투자 물건이에요. 어느 날 뉴스를 보니 창동 개발한다더라. 그 다음날 되면 이틀 만에 집값이 몇 천만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느 때 되면 나는 정부에서 시장님은 개발한다는데 정부에서는 공공 재개발 한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약간은 뭡니까? 가격대가 떨어지고 투자에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은 좀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은요, 제가 봤을 때는 딱 투자 유형이 딱 그것 같아요. 지금 다들 초기 재개발하는 곳에 다들 들어갔어요. 그곳에 노후 불량도만 봤을 때 무조건 뭡니까? 노후 불량도가 심하고 예를 들면 도봉구 방학 2, 방학 3 이렇게 해서 구역선을 끊은 곳 중에서 어디입니까? 진행 여부에 대한 본질을 안 보고 가격만 싸면 다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이 뭐 1주, 2주만 다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부터 고민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제일 1차 투자자, 즉 2천만 넣고 들어갔을 때 살 수만 있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지금은 이제 고민되는 게 4천, 5천, 6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제가 사도 될까요?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같아요. 결론은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을 세워서 서울 전 지역을 공공성 확보에 의한 공익사업보다는 민간 개발 쪽으로 가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약이 약간 한 템포 물러선 것 같아요. 물러서면서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일단은 무조건 개발한다고 하면 가격만 올라가 버리면 다음에 또 뭡니까 내년에 있는 대선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일단 한 템포 물러서 가지고 일단은 부동산 가격을 잡고 혼란한 이런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어딥니까 LH 사건 터지고 난 이후에 주춤했던 공공 주도형 사업과 공공 재개발이 또다시 대두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했던 공공 재개발 사업들 자체가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서서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금방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올려드리는데 부산에 보면 부산 진구 전포동에 대해서 전포 3구역 그 인근 지역에는 지금 전포동 쪽에서 뭐 개발하는 재개발들이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먹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부산시장도 뭐 이렇게 야당 쪽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다들 한테번 물러선 상태다 보니까 이 틈을 노려 가지고 지방에도 지금 공공 재개발이 후보지들이 선정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포 상갑 3부터 해가지고 단감 4구역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산에서는 이 공공 재개발 전혀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뭔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금 뭡니까? 뭔가 진행을 해서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데 이 또한 뭡니까? 괜히 주민들에게 반발만 들어서게 되고 이런 초기 재개발들 중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로 진행하려고 했던 곳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향후에 한 8개 사업구역을 더 추가로 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초기 투자해가지고 한 뭡니까 4천에서 5천만 넣었던 사람들이 뭡니까 갑자기 2억 이상 뛴 분들이 많거든요 부산에는. 그랬던 구역들이 조금은 주춤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조금씩 뭡니까 틈을 노려서 지금 뭡니까 각 지방마다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대포에 어디입니까? 제가 그때 한번 톡방에 얘기했었는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뭐 신다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게가 뭡니까? 역세권 시프트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이종 일반 주거지를 뭡니까? 향후에 그 역세권 시프트에서 1차 역세권 해가지고 250m 이내면은 용적률을 준 주거로 올려가지고 약 250에서 300% 올려주겠다. 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아마 신다대를 접근한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여러분 보실 때 항상 볼 때는 지금 그래요.
본질을 먼저 보고 부동산 시장 가격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질 보면은 늦어버려요. 그러면 시장의 가격을 봐야겠죠. 그래서 신다대라는 곳은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거의 매매가도 1억이하고 공시가격도 당연히 1억이야죠. 그리고 전세가 대비했을 때 2, 3천만 원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달라붙어 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사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샀던 사람들의 뭡니까? 가격 상승 올리는 플로우는 뭐냐? 자, 사하부담. 그리고 여기 있다. 그래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라도 즉 15층짜리 중층 재건축이라도 용적률 250에 300%더 받게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구청의 과장님, 건축과장님을 통화해 보니까 일단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 이후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고 법이 내려오게 되면 이 근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아무리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사업은 좋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했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각 시졸에 의한 용도 지역별 그 용적률 상한 딱 상한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다 무시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발에는 또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역세권 쪽에만 용적률 준축으로 상향해주고 용적률 더 올려주겠다 하면은 나머지 그 권역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도 안 오르지, 개발할 것도 없지, 슬럼화되지. 그래서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발표하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할게요. 역세권 앞에는 이종을 준축을 올리면서 용적률 300% 준다. 그거에서 벗어난 곳은 이종 일반 주거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무 개발 호재가 없어서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에서 정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다 무시돼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6월달, 7월달 정도에 부산시에서 지침 발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딥니까?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 그래요. 저보고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떤 건지도 이제 인터넷에 보겠는데 저도 이제부터 역세권 시프트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좀 배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이런 개발 저 배울 때의 방법은 뭐냐면 항상 시청이나 구청 있죠. 시청이나 구청에 역세권 시프트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가 아마 배정될 겁니다. 담당자까지 배정이 안 될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래도 아마 시에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관련해서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 통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다대포 쪽에 부산 다대포 쪽에도 지금 건축과장님 하신 말씀이 6월 달에 발표가 나오더라도 이 또한 뭡니까? 이 역세권 시프트는 이 소유권을 분양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거에 장기 임대주택, 전세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병대가 공공재개발보다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공재개발 구역을 발표한 것을 보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다가 노후불량도에 의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았고 그 동의서 받은 거 가지고 주민 제한한다 해도요. 제가 봤을 때는 공공재개발에 그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위가 나름대로. 그래서 개발이 전혀 없던 곳에 노후불량도만 보고 즉 주민들의 신청만 들어온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고 일단 뭘 볼까요? 그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이 예전에 했던 곳인데 해제된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공공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이 본동 쪽에는 그 공공재개발 지정이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순서로 봤을 때는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동대문구 쪽에 있는 신설동에 있는 공공재개발 또한 그 외곽 쪽에 상가 소유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뭡니까?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설동 쪽에 있는 공공재개발 해제하기 위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야 예전에 있죠. 예전에 시에서 직권으로 해제하는 거 주민들 동의서 받아가지고 해제하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뭡니까? 한시법에 의해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있었어요. 지금 도시및주거정비법에는 그 부분을 싹 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공공재개발 아무리 LH라든지 다른 데서 주관한다 해도요. 근거법령이 도시및주거정비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 안 되면 공공재개발을 해제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뭡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공공재개발 서식은 없고 몇 프로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산의 일부 공공재개발과 서울의 일부 공공재개발은 이제 뭡니까 정비구역 해제하는 법적 서식 없이 동의서만으로서 이 해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뭡니까 본동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되기를 기원하지만 일부 공공재개발 지정된 곳은 공공재개발을 해제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드디어 지방에도 대구하고 부산 같은 거는 역세권 시트 개발이 약간은 뭡니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 또한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인천을 딱 보니까요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제가 톡방에 올려드린 게 지금 그 방학 2구역인데 제가 내일 방학 2구역과 3구역 쪽에 임장을 갑니다. 임장을 가서 이거는 원래 6월달에 오픈을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학 2구역과 3구역에 대해서 좀 뭡니까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싶어서 진행보다는 노후불량도 하고 정말 재개발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직접 뭡니까 내일 인정을 할 거니까 아마 6월달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학 2, 3구역에 대한 저희가 뭡니까 동영상을 이거는 계획서에 없지만은 6월달에 제가 공개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요 참 투자하기 좋은 곳은 인천인 것 같아요. 인천요. 그러니까 저 또한 뭡니까 대전에 지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맨날 인천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는 지금 개발되는 유형이 딱 여러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인천은 초기 재개발들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그 도시및 중앙령 정비 조례에 그 어디입니까 노후불량도와 그 접도율, 뭐 호수 밀도, 즉 이 재개발할 수 있는 요건들을 완화를 시켜주는 바람에 어떨까요? 지금 또 인천엔 초기 재개발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조례를 바꾸겠다라고 입법 예고가 들어갔죠. 그러면 조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만 바뀌어가지고 바로 시행이 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인천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자 조례가 바뀌고 나면 올해는 뭡니까? 올해 말까지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시간적으로 지금 완화된 조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 돼야지만이 이 완화 요건을 적용해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빨리 막 움직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딥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진행한 데 있어 가지고는 말 그대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뭡니까 일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초기 재개발에서 다들 노후불량도만 보고 검토를 하시는데 진짜 재개발은요 가로주택가 달라가지고 노후불량도하고 접도율, 호수밀도, 가소필지 이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후불량도는 어떻게든 투자자들이 검토를 할 수 있지만 호수밀도하고 접도율, 가소필지 이런 거는 솔직히 그래 저도 정비업 16년 했지만 제가 하기에 너무 무거운 업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딥니까? 이런 초기 재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정비업체보다는요 도시계획업체가 컨택이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업체에서 꼼꼼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지만이 이게 될 수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그때 강의 때 말씀드렸던 용현 5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용현 5구역 다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뭐냐면 2019년도 12월 달에 그 동네에
더불어 마을이라서 도심재생사업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역의 거의 5분의 4 정도가 도심재생사업구역으로 지정되니까 재개발을 당장 할 수 없죠. 그럼 일부 사람들은 뭐랍니까? 재개발 해제하면 되지. 아까 말씀드렸죠. 도정법에 해제하는 게 쉽지 않게 다 빼버렸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제가 구청의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요 밑에만 하면 형평성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들도 재개발이 안 될 것 같고 높이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이 노후불량도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심재생사업을 넣을 수밖에 없고 도심재생사업을 넣었으면 최소한 2년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뒤에 제척된 빠진 부분은 안 빨라도 한 2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초기 재개발 때 반드시 검토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1번이 무조건 그거예요. 구청의 건축가라든지 시청의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심재생사업 담당하는 부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동네 어느 구역에 지금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향후에 5월달이나 올해 안에 도심재생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공무들은 명확하게 답은 안 주겠지만은 그래도 계획이 있으면 도심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금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다들 투자로 갔으니까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1차 투자자들이 한 1,500에서 2,500 사이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 2차 투자자들이 한 3,500에서 한 4,500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뭡니까? 이 본질을 또 사람들이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격적인 부분만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즉 매수하고 난 뒤에 몇 개월 1, 2개월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향후에 뭡니까? 진행이 잘 안 돼 버리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그 톡방에 말씀드렸던 그 인천에 있는 가정동 쪽에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정동에 있는 재개발은 저희가 검토가 다 끝났어요. 어떤 검토가 끝났냐면 도시계획업체에서요. 노후불량도와 호수밀도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요건을 검토했고 이 요건에서 지금 기준점이 어디냐? 현재의 도시 및 중앙정비법 조례에 의한 정비지수구에는 말 그대로 뭡니까? 해당되면은 사업이 쉽진 않을 건데 아마 바뀐 뭡니까? 조례에 완화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올해 말 정도에는 충분히 사업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뭡니까? 무조건 초기 재개발은 가격이 싸니까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뭡니까? 어느 정도 다들 초기 재개발에서 이제는 좀 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동 같은 경우는 뭐 위치도 좋고요. 그 옆에 있는 어딥니까? 전체를 둘러보니까 상가들도 좀 많긴 많은데 상가 수는 많아도 활성화되는 상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동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 인근 지역에는 또 뭡니까? 낡은 빌라들이나 주택들이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부터는 뭐 지금까지는 다들 뭡니까 인천에 있는 재개발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 어찌 보면은 한번 톡방에 다 논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분명히 어딥니까 해안나무라든지 용현 1, 용현 5부터 가정동 그리고 뭐가 주월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동네에도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좀 불확실성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냐면요. 자,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인천의 미추홀구 있죠. 미추홀구. 여기 보면 주안 어딥니까? 이사동 재정비 촉진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제가 한번 화면 좀 켜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주한 이사동은요. 잘 보세요. 기존에 있던 용연 1이나 용연 5하고는 차이가 나죠. 뭐가 차이 납니까? 거기에는 재개발로 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가 돼가지고 다시 재추진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한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말 그대로 재개발보다는 좀 넓은 재정비 촉진 사업구역이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도 좀 미친 듯하게 미추 1하고 미추 8하고 주한 1, 주한 4 이런 사업구역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입니까? 인천시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해버렸어요. 직권으로 해제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요? 자, 보세요. 재개발은, 자, 예를 들면 미추 1이라는 재개발 구역만 보면요. 이 동네가 아파트 만들어지고 나면 기존에 뭐 1000명 살던 곳이 2000명 늘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구역 안에만 기반 시설을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정비 촉진 사업은 달라요. 이 전체를 개발할 계획인데 각 구역마다 개발의 시기가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날 뿐이지 앞으로 인구수가 증가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기반시설 도로가 이만큼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런 뭡니까? 기반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재개발을 뒤에 추진하는 게 재정비 촉진 사업이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미추 1은 진행을 하고 미추 2는 해제해버렸죠. 미추 3도 해제해버렸죠. 미추 4도 미추 5, 6, 7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만약에 미추 1이 사업 다 됐다 이러면 여기만 도로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미추 2, 3구역, 4구역은 옛날 그대로 도로로 상태로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돼버리면 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요. 자, 잘 보세요. 재개발 구역은 해제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3종 일반 주거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로 환원돼 버려요. 그런데 재정비 촉진 사업 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해제돼 버리면 구역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존치구역으로 남아있어요. 존치구역으로. 그럼 존치구역은 향후에 앞으로 뭐 개발하게 되면 그대로 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이번에 초기 재개발에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말 그대로 기념품이 될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다시 이제는 또 대두가 되는 부분이 미추 쪽에 있는 재정비 촉진 지구들이 해제되었다가 또다시 재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친구들이 어디냐면요, 딱 그거예요. 미추5구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일부 경상도 쪽에 계시는 좀 어디입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 우르르 들어가 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이 구역이 해제가 돼가지고 해제된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또 뭡니까 뭐 존치구역 개념이죠. 지금 존치구역 개념에서 다시 재추진하려고 딱 보십시오. 추진이 사무실까지도 개소를 해버렸어요. 이거까지 가야겠다. 그리고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약간은 뭡니까 간판 자체가 너무 좀 뭡니까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는 이걸 붙이고 있는데요. 자, 잘 보시면은 여기는 옛날부터 마들 특히 미추 6구역 같은 경우는 또 어딥니까 정비업체도 있었고 미추 7구역도 정비업체 선정하고 난 뒤에 또 빠졌고 이랬거든요. 미추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는 생각보다 지금 사람들이 뭡니까 재개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은 일단 적고 일단 재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추 5구역은 투자자도 많이 들어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이것처럼 사무실까지 만들어가 참 잘 돼 있죠. 하지만 자 여기서 미추 5도 검토해 봐야 될 게 지금 신축량이 많아졌어요. 신축량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하겠지만 신축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노후 불량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추호를 또 계기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구역에 대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추1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미추는 옛날부터 좀 뭡니까? 위치가 나쁜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또 낮았고요. 그 뒤에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다시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 자체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계속적으로 조합원 거도 프리미엄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미추이
미추이는요 정말 위치 좋아요. 미추 1도 있고 이 옆에 있는 포레나부터 해가지고 미추3 같은 경우는 지주택이 거의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미추이는 참 애매해요. 위치는 좋은데 가보면은 상가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 지주택도 한다고 했다가 허지부지 되고 있고 다시 재개발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약간은 애매한 느낌 들어요. 그래서 미추이가 다른 데보다 좀 쌉니다. 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격만 보면은 미추이로 들어가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4년 5년 전에도 미추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곳보다는 사업 추진이 늦고 돈도 안 올라갔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분명히 미추이 또한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약간 애매한 사항이 고제가 있다 보니까 요게도 가격 올라가는 부분이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다 관심을 갖냐면 미추호는 전략적으로 지금 어떤 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다 좋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검토해야 될 거는 신축에 있는 신축 건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제일 좋은 곳이 뭐냐면 미추육이에요. 미추육. 미추육이 정말 좋은데 이게 주안 1구역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또 학교도 넘어왔어요. 학교도요. 그러니까 미추육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해제가 된다, 해제가 되었다, 다시 재추진한데도 미추육 구역은 입지가 좋아가지고 뭡니까? 다른 곳에는 실투자 금액이 한 3, 4천 들어가는데 여기는 6, 7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무실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부동산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추7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 미추7은요 예전에 정비구역 해제되기 전에 저희 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추진이 단계 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에. 근데 우리는 떨어지고 그 업체가 선정됐지만 업체가 선정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해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봤을 때는 다들 미추5, 미추6을 관심 가지고 있지만 미추7은 여러분들 다른 미추5와 6에 비해서 가격이 또 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번 더 뭡니까 미추5를 중심으로 해서 미추6, 미추7, 미추3, 미추4 이 동네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추7 또한 뭐냐면 미추8도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추7 쪽에도 한번 가게 알아보시고 저도 예전에 보니까 추진위원장님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화번호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제가 인천에 가서 한번 추진위원장님을 만나볼까 싶은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미추7은 또 약간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입말 끝나고 나자 바로 사지 마시고요. 뭡니까 이제 명확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 보고 사야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지금 제가 솔직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딱 어디냐면은 일단은 인천 쪽에서는 저는 뭡니까 가로주택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진 아파트도 수주를 하고 있고 지금 인천에 있는 수정 아파트 또한 지금 동의서 검인받아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먼저 생각보다 위원장님이 좀 엄한 행동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정동부터 해가지고 역세권주의에 있죠. 역세권주의. 저는 역세권주의에 있는 한 100세대 되는 아파트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한국 아파트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개 아파트들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저는 인천은 당분간은 뭐 현장 자체가 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진짜 제가 관심 있는 데가 어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갑자기 수원에 꼽혀 있습니다. 수원에. 예? 갑자기 수원은 왜요? 이러는데 자, 수원은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옛날 8달부터 해가지고 막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이 잘 됐어요. 그리고 저희도 뭐냐면 수원에 지금 어디지?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인데 그 구역도 저희가 한 2,000세대 넘는 것짜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원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 상승을 하고 나니까 수원 영통가 망포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축, 준신축, 구축까지 다 올라가 버렸어요.
맞죠? 그래서 또 수원이 한 번 더 가격이 상승하게 됐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약간 수원의 집값이 주춤할 때요. 그때 또 한 번 가격이 반등하면서 올라간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위치가 좋은 수원 용통 같은 데 있죠. 거기 보면은 신나무시 주공 5단지처럼요. 20, 30년 가까워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안전진단 통과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층수를 보니까 15층, 18층 넘어서서 사업성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재건축도 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뭘 하게 됐죠? 리모델링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이름 붙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기존에 쌌던 매매가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던 쌌던 부분이 지금은 가격이 한 1억 5천, 2억 정도는 올라간 것 같고요. 지금 영통에 있는 신나무 주공 5단지는요. 지금 리모델링 홍보관이라 해가지고 그것까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신남시 주공 5단지 1500세대에 제가 업체로서 선정까지 되었다가 우리 그룹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한마디 때문에 수주까지 해놓고 그 현장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생각 너무 안타깝죠. 아깝고. 그래서 뭡니까? 제끼 안 되려고 했는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링 쪽에서 지금 홍보관을 만들면서 제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 수원 영통하고요, 대전 둔산동처럼 급지가 A 급지인 쪽에는 지금 리모델링들이 조금씩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리모델링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거, 사업성. 그럼 사업성 중에서 검토해야 될 겁니까?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 제가 봤을 때는요, 현행법에 의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요, 재건축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나무시 주공 5단지를 재건축하냐, 신나무시 주공 5단지를 리모델링 하냐, 그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비교해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나한테 수주를 한다고 계략적인 사업성 분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도 지금 뭡니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수원의 매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 뿐만 아니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집값이 올라갔던 친구들이 기존에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올라갔다 하면 지금 어딜까요? 최근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갭 차이가 줄어들면서 또 한번 올라갔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수원은 뭐냐면 신축, 구축, 뭐 망포, 뭐 영통, 뭐 건선구, 막 모든 것 떠나가 다 올라가 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리모델링 다 올라갔어요. 근데 수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0세대짜리, 5층짜리, 100세대 미만 5층짜리 이 아파트들이 지금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게 되면 지금 수원 또 이 시장 자체가 좀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율전동 쪽인가 장미 6차 아파트가 지금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가격이 어떨까요? 매매가 1억에서 1억 천 하는 친구들, 전세가가 8천원 하는 친구고 공시가격이 1억 이하였던 친구들이 지금 5천, 6천 올라갔어요. 맞죠? 근데 장미 아파트 6차 말고 그 밑에 있는 5차도 지금 뭡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소규모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지를 한 시공사가 연결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단지가 작은 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수원에는 제가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던 친구들이 뭐냐면 5층짜리 소규모 재건축 예정 구역들이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날 저희는 또 뭡니까? 수원 쪽에 임장을 갈 겁니다. 그래서 수원 쪽에도 6월달 첫 번째 주에 오픈할 수 있는 곳인데 수원 가서 좀 어딥니까? 바로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도 한번 바로 검토를 들어가볼 생각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수원은 5층짜리 이하 100세대 정도 되는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하기에는 지금이 딱 적정한 시기 같아요. 가격도
지금 매매가가 1억 1천, 1억 3천 정도 하고 전세가가 한 7, 80% 정도 되니까 투자금 3, 4천 넘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이 아직도 1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원은요, 서울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봐도 수원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 같아요. 강경만 커지고 영통만 커지고 망포만 커지는 게 아니고 수원은 전체적으로 다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동네 쪽에 있는 5층짜리를 볼 건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있어요. 뭐가 염려스럽냐? 5층짜리는요.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면은 거의 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즉 뭐냐면 기존 세대수 100세대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에서 가로주택을 한다. 소규모 재건축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축이 한 12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일반 분양 개수가 한 20개밖에, 30개밖에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 개수가 작아진다는 말은 일반 분양 수입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추가 부담금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현재 자산 가치는 1억도 안 되는데 24평짜리 이 친구들의 매매가는 날까요? 한 5억 하잖아요. 그럼 추가 부담금 한 3, 4억 들어가 버리면 이분들이 그 말을 듣고 3, 4억 추가 부담하세요 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항상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볼 때 1번으로 보는 게 그거예요. 용도 지역이 뭔지. 참 이런 곳에 5층짜리 아파트가 2종 일반 주거지에 있냐 3종에 있냐 이거는 하나가 땅 차이 같아요. 당연히 준주거 상업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수원 쪽에서요 항상 볼 때 2종 일반 주거지에 위치가 좋은 것도 보겠지만은 최대한 제3종 일반 주거지 이쪽도 볼 거고요. 자, 용적률만 많이 주고 높이만 많이 준다도요. 수원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수원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도 제한에 많이 걸려요. 그 높이에 대한 규제가 많이 받다 보니까 반드시 그 수원에 임장하실 때 보셔야 될 게 기본이 용도 지역이 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거는 고도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원 쪽에 서울 갔다가 수원장 임장을 가가지고 6월달에 어딥니까? 지금 요게 멤버십 쪽에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드릴 거고요. 6월달 초에는 수원을 하면서 바로 뭡니까? 방학동까지도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6월달 멤버십에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또 뭘까요? 지금 수원역 쪽이 좀 약간은 개발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한 계획은 나오진 않지만 수원 쪽에 수원역 근처에 있는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또한 뭡니까? 역세권 시프트를 적용해 할 경우에는 일단 사업성 좋아지겠죠. 하지만 뭐 이 사업의 주관 그리고 일반 분양이나 장기 전세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합리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뭡니까? 초기 개발 개념 계획안 가지고 움직일 때는 역세권 쪽이 다른 뭡니까? 다른 역세권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가격 달리기 빠를 것 같아서 저는 수원역 근처에도 한번 이번에 가볼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뭡니까? 요거 했는데 잠깐요. 지금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오늘 뭐 일부 저는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 더 늦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가 아닌지라 잘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제공해 드리지만 개인별로 받아보실 때 어떤 분들은 대다수 분들은 받아보지만 일부 분들이 받아보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기분도 안 좋고 언짢으시겠지만 그래도 뭡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녹화하고 있으니까 저희 녹화했던 것을 편집해 가지고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멤버십이 한 270이 되는데 요즘은 뭡니까 이게 월요일이라서 그렇나? 저도 월요일에 되면은 꼭 집에 있다가 나오면은 술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술 드시러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68분 정도가 입장을 하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저희가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수요일 정도에 저희가 이거를 제공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뭡니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청주 쪽에도 관심이 좀 많아요. 뭐 청주가 조정구역 지정되어 있을 때 솔직히 어떨까요? 와, 다들 멘붕이 와가지고 집값이 바로 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조정구역이 추가적으로 되면서 뭐 어떻게 됩니까? 청주 쪽이 지금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33평, 4평짜리가 거의 7억을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3호부터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들이 움직임이 커졌고요. 또 운천 주공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만 직권 해제했던 부분이 다시 뭡니까? 실효가 되면서 다시 조합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인천이 내가 봤을 때는 인천이 아니고 청주가,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충주가 아니고 청주예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 키보드 있네. 네, 청주 쪽에 또 관심 있게 보는데 지금 뭡니까? 제 같은 경우는 청주 쪽에서 보면 아마 남주동 있죠, 남주동. 도청 근처에 있고 막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그 근처에 있는 오래된 가구거리 쪽 주거지인데요. 그쪽을 저희가 지금 뭡니까? 조합 설립 동의서 다 받아놓고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 산남 주공인가? 그 옆에 보니까 또 형석 아파트인가 형석 주공이가 있더라고요. 이 형석 아파트도 보니까 위치는 정말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기존 세대수도 좀 뭐냐면 좀 한 204세대로 많긴 많아요. 아이고나. 맞네. 그래서 지금 형석 그 아파트 또한 뭡니까? 지금 가로주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형석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가로주택을 하든 소규모 재건축하든 지금 기존 세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성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조합원들의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 공시가격 을 검토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냐, 기존 세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축되는 세대수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합원 종전가와 낮은 종전가와 이 사업성을 고려해 본다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 비록 설계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은 사업은 설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주민들에 대한 의식, 그리고 사업 참여도,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뭡니까? 감정평가, 그리고 향후의 추가 부담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뭡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우수하진 않지만 입지와 분위기 봤을 때는 형석 아파트도 충분히 가로주택을 준비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형석 아파트 앞에 있는 산남주공인가? 그 1주공인가? 그거하고 같이 재건축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 산남주공은 재건축하는 요건이 조금 뭡니까?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만 지금은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같은 경우도 뭡니까? 일단 형석 아파트하고 일단 지금은 가경동 쪽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도 저도 한번 다 둘러보고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서 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뭡니까? 다들 보는 게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가격에 대한 경쟁이 있고 수요층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그 심리에 의해서 많이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은 뭡니까?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거는 톡방이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요거는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한 가지 요걸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부산에 해운대 카이저힐이라고 있어요. 카이저빌이라고 있어요. 카이저빌. 지금 여기가 2011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고요. 그리고 밑에는 저층부는 상가, 2층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질문이 한 3명, 4명이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 요게 지금 재건축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어떤가? 첫 번째, 나도 이제는요, 본질을 안 보고 뭐부터 봅니까? 가격부터 봐요. 그래서 매매가가 보니까 1억
1억 5천에서 6, 5천까지 다양한 타입들이 있구나. 근데 전세가가 9,500부터 해서 됐으니까 거의 부산 해운대 쪽에 1억도 안 되는 투자 금액 지역이 있네. 오, 대박.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135세대고 14층짜리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용적률을 보니까 441%라고 생각하니까 거의 상업지구나 라고 했는데, 저는 첫 번째 계획 투자로 물어보는 줄 알고 제한테 물어보길래, 일단은 이거는 좀 뭡니까, 오피스텔 형태로 갖추고 있지만은 해운대 이 정도 투자금이면, 또 이 정도 2011년도 시기면 내가 봤을 때 뭐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까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죠. 왜냐면 선생님, 이 카이저빌 이거 지금 상업지구이고 원래는 용적률이 인근 지역 비교해봤을 때 1000%까지 해먹을 수, 해먹네, 이거 1000%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 지을 때 441%밖에 안 되니까, 이거 선생님 재건축 해가지고 용적률 1000%까지 올린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재건축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도시 및 주황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까지 이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 요것까지는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험칙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관련되는 근거 법령을 찾아보니까, 자, 어떤 원리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알겠다 라는 그 생각 드는 거죠. 자, 1번이 뭐였을까요? 일단 해운대다. 2번이 상업지다. 그리고 어떨까요? 기존 세대수가 용적률 440%밖에 못 찾았으니까 충분히 1000% 찾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거는 2011년도 시기이기 때문에 10년밖에 안 된 친구를 철거해서 재건축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시공사가 한 7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35개 중에서 70개가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한 60개 정도를 사가지고 어딥니까? 그 시공사한테 팔아버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저한테 질문이 있었어요.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 소유자가 모여가지고요, 이 새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 만드는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는 오피스텔이고 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법이냐면, 집합 건물에 관한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인가 이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택법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뭡니까, 노후불량도 때문에 여러 명 모여있는 사업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 주도형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그 시공사가 135개 중에서 95% 정도를 소유권 확보를 하고 나면요, 이 건물이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주택법에 의해서 이 집을 철거해가지고 그냥 용적률 1000%까지 올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다들 뭐냐면 법리적 해석에 대한 확장성과 해석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뭡니까? 이렇게 상태가 좋은 걸 10년밖에 안 된 친구를 단순히 일반 개인 회사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 괜찮은 집들을 철거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사회적 무리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허가 내주는 구청 입장에서도 약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형태를 한다고 하면은, 맞다, 주택법에 의해서 그냥 민간 주도형 개발 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거의 95% 이상 매수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막지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장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단순히 갭 투자만 들어가 버리면 돈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니까 뭔가 개발 호재에 대한 상상력 있는 그림을 자꾸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뭡니까, 저희들 상식적인 면에서 가끔씩 상식적 면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은 뭡니까? 좀 뭡니까? 선행적 투자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톡방 강의를 하면서 저도 솔직히 나름대로 준비를 좀 했는데 지금 갑자기 처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미흡했던 부분은 아하, 얼굴이 보이니까 일단 씻어야겠구나. 그리고 씻고 난 뒤에 화장을 하든지 비비크림 바든지 발라가지고 머리 상태도 이거 좀 좋게 해가지고 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면서 좀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뭡니까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좀 뒤에 검토할 건 검토한다 해서 지금부터 좀 잠깐 쉬었다가 약간 톡방에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했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거를 마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제가 6월 5일 이후에는 제가 대전의 모 현장에 대한 수주가 끝나고 나면 좀 여유를 가지고 자주 톡방을 남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개 말씀드리면 내일 아마 나갈 거예요. 6월달 멤버십 가입을 하는데 일부 분들이 그냥 한 달씩 넣기가 귀찮다고 해서 그냥 석 달씩 그냥 넣고 싶다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석 달씩 넣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석 달 접수를 받고 그분들에게 일부 어떻게 할인해 줄 건가를 좀 생각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뭐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만은 저는 그래요. 뭐 항상 오프라인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람 작아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좋은 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좋은 성과를 얻어가는 게 제가 강사 입장에서 또는 정비업을 하는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딱 8시 55분에 그때는 좀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왔고요. 와, 제가 보니까 몰랐는데 전 톡방에 글을 남길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유튜브는 또 유튜브에도 글을 남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저희 운영진 분들이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라는데 무슨 뭐 별사탕인가 솜사탕 그것도 아니고 일단 그래도 김현주님하고 이영란 님도 오셨구나. 그리고 뭐 나다제키님도 오셨고 강건주님도 오셨고 이뚜야님도 오셨고 뭐 채널 7호 랜드 님도 오셨고 부동산 뭐 길라잡이님도 오셨고 아호남님도 오셨고 스노우 보가 뭐 피 묻은 사시미 와 딱 제 컨셉에 맞는 또 분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는데요. 자 강건주님 들어오셨는데 자 질문이 한 3가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뭡니까 먼저 이영란님이 방화 2구역은 도깨비 시장, 재래시장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게 질문인가? 그래서 일단은 뭐 참고해라고 하시는 말씀 같고요. 자, 피 묻은 사시미님이 1주택자입니다. 연끌을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신길동 삼성 아파트나 구성남 상대원 2구역이나 구성남 재건축 분당 10억 한양 13평 중에 고민 중인데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만 보고는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무슨 이 컨설팅이면은 이걸 가지고 어디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피묻은 사시미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 보세요. 신길동 삼성 아파트에 대한 현재 뭐 거래가나 향후 개발되는 방향이 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구성남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어느 정도 3구역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뭐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남 재건축 분당 10원 한양 13평 중에서 고민 중인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이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저도 찾아가지고 볼 테니까 이건 가지고는 제가 뭐 어디가 좋다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뭡니까 뭐 한 군데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톡방에다가 아니면 제 개인 전화번호에다가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요거 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전주 기자촌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조합이 기존 영무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인 건설사를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포스코 컨소시엄을 제안하였지만 전주시청에서는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영무에 위약금 내고 일군 시공 건설사 경쟁 입찰하면 좋은데 17년 동안 조합 운영해온 조합장이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제가 전주 기자촌을 갔었어요. 가서 그때 감정평가 나왔을 때 피가 500 정도 700 하는 게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한 7000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자, 거기에서요. 지금 제가 잠시만 이게 자꾸 올라오네. 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런 곳은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 업체가 열심히 해와가지고 지금까지 다 끝냈는데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뭡니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 고생했던 영무를 일단 뭡니까? 마음은 아프지만은 우리에게 맞는 아파트는 1군 시공사 좋다. 그리고 요즘 1군 시공사들도 수주할 게 없어요. 수주할 게.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수주장들을 다 들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뭐 올라와서 그래서 뭔가 수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유행이에요. 유행. 딱 유행이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고생했던 지방 중견업체 시공사들을 해제하고 일공 시공사 넣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조합장 해임시키는 게 유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스토리 뭐냐면 조합장님이 지금까지 용무하고 잘 맞춰서 해왔고 용무하고도 나름대로 파트너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뭡니까? 조합원들이나 투자자들이 일부분들이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위치 좋고 세대수도 많은 곳에 일부 시공사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사비 비싸더라도 추가 부담금 내더라도 같이 하시죠.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일단은 뭡니까? 용무를 지지해야 되는 조합장을 어떻게 합니까? 조합은 의견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도정법에 의해서 일단 뭡니까? 전체 전체 조합원의 10분의 1 발의서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해임시킬 거예요. 해임시키고 나면 새로운 시공사들하고의 어딥니까? 선정을 위한 또 조합장님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한 6개월 갈 거예요. 6개월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는 거는 포스코가 이름 나왔다는 거는 거의 포스코 쪽에서 약간은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공사의 해제는요.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법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제할 수 있을까? 이 도정법의 최고 단점이 총회에서 해제 결의를 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당연히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위약금 및 이따가 들어갔던 기회 상실에 대한 손실금까지 다 줘야 되지만은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 나왔으면 분명히 시공사 쪽하고 컨택이 됐고 새로운 추진할 분도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뭐 영무하고 먼저 협의를 해보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무하고 계약 해지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선정하려고 하면 무조건 시공사 선정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은요. 공개 경쟁 입찰 형태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유형들 어떻게 되냐? 일단은 영무를 계약 해지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에는 시공사 없는 상태겠죠. 그래 놓고 어딜까요? 울산의 중구 B-059역처럼 기존에 있던 시공사들 해제시켜버리고 그걸 준비했던 시공사들도 입찰에 들어오고 해제된 업체들도 입찰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제가 봐서 영무도 입찰에 들어오게 되고 포스코 입찰에 들어오게 되는데 시공사들 또한 뭡니까? 이번 장처럼 경기 좋을 때 시공사 싸움이 길어져 버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죠. 결론은 포스코하고 영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계약 어디입니까? 기존 시공사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말 그대로 또 뭡니까? 지금 포스코도
이렇게 뭡니까 입찰에 참여해야지만이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는 좀 난국은 난국인데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요.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 같은 거 하시면 영무하고 포스코하고 컨소시엄이 들어가가지고 기존에 영무했던 그 포지션과 돈 썼던 것에 대한 거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포스코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또 피무사시님이 성남동 473번지를 가지고 있는데 1억 4천 5천가 호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 교수님께서 톡방에 상가 동의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파는 게 나을지 조금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자, 요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래요. 성남동 473번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저희들도 뭐 투자도 하러 가고 막 그렇게 했던 곳인데, 이렇게 해서 뭐 어찌면 잘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좀 조합 설립이 안 돼 있고 추진이 없기 때문에 준비위원장이에요. 준비위원장. 그 준비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뭡니까 협업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라고 검토까지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성남동 473번지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면 되는데, 그 준비위원장이라는 분이 좀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비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정은요, 항상 이 재개발 재건축의 가로주택이나 이 업체 선정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총해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기 위해서는 자금 집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성남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나름대로 무슨 준비위원장이라는 분이 업체를 또 데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은 뭐 하고 싶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무슨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준비위원장 일부분 한 사람이나 뭐 몇 명이 나름대로 업체를 내정해 놓고 서명회까지 하면서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결론은 뭐죠? 성남동 473번지는 예전에 동에서 진구할 때부터 다른 데보다 많이 늦었어요. 그 늦어진 이유가 각 그 빌라들 아파트마다 동별 요소를 갖춰야 되고, 그래서 현재 뭐 사업을 좀 반대하는 분보다는 이 집행부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동의가 요건이 잘 안 됐지만 끝내는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투자가 다 좀 이렇게 동의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상가를 보니까 제가 둘러보니까 딱 외곽 쪽에 7개가 있어요. 7개가. 근데 상가 규모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흔한 말로 말하면 진짜 제일 큰 거는 재산 가치로는 한 20억, 3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상가가 뭡니까? 아파트 한 개당 뭐 1억 정도라도 잘 잡아서 1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20이면 20개, 20개. 20개면은 한 3, 4개 동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도정법에서는 1억짜리 가진 사람도 한 표, 20억짜리 상가 가지신 분도 한 표예요, 한 표.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상가 소유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사업 참여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무슨 정비업체가 내정된 업체가 이 현장에 대해서 뭐 권리 분석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래요. 뭐 우리가 솔직히 그렇죠. 뭐 다른 데 사업할 곳도 많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뭐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좀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 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되려고 하면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7명 중에서 2분의 1 이상인 4명이 동의를 하셔야 되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1명, 2명 정도는 위원장이 그분이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냐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른 데 갖다 쓰면 쉽게 받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분들에게 그 동의서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인천의 시장 자체가 너무 좋고요. 또 뭡니까 저희 회사가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회사보다 더 잘하는 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 회사의 업체분들이 아마 상가분들에게 조만간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아마 딜을 볼 것 같습니다. 그때 만약에 어딥니까? 그 업체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가져가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상가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리스크가 큰 리스크가 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지켜보시면서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그 부분만 보고 매도한다는 건 조금 아까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청주 3529역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청주는 저도 관심 많아요. 지금 관심 많고, 뭐, 3호, 뭐, 2구역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사업 구역이 좀 느린 편이지만, 일단 사업 규모 면에서도 규모도 크고요. 단지도 크고. 단지가 크니까 느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청주장이요. 지금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 다른 데보다 빨리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도시라고 보지만요. 아직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뭡니까? 걸음마 떼가지고 초등학교 단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3호 2구역이 비록 늦게 보이지만은 인근 지역의 개발가 플러스키 가지고 하게 되면은 한 10,000세대 정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여기는 지금 이제 걸음마 떼고 이제 초등학교 가는 단계라서 조금 뭡니까 3호 2구역은 더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고요. 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빨리 안 되니까 좀 깝깝한 마음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저는 뭐냐 3호 2구역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질문 같은 거 없습니까? 혹시 질문 빠진 건 있나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질문들이 저한테 카톡에 보면 진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와, 저도 요즘은 뭡니까? 토요 일요일까지 질문이 들어오시는데 진짜 토요 일요일 날 뭡니까? 그 질문 들어오시면서 계약 관련된 있는 질문 들어오면 저는 진짜 전화까지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남기셔도 돼요. 그 대신에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들 질문을 열심히 받고 답을 해주고 직접 통화도 많이 하지만은 이 고객센터처럼 운영하지만은 또 뭡니까? 고객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뭐 급한 거라든지 진짜 내가 이때 결정을 하는데 이때 쌤 말을 좀 듣고 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진짜 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전화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좀 기억나서 궁금해 질문했어요 하면은 제가 한 뭐 이틀 안에 월요일 화요일에 답변 드리고 혹시 제가 답변을 못 챙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저한테 또다시 뭡니까 채권 추심하듯이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뭡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톡을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언제쯤 전화 달라고 하는 거는 워낙 그 톡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전화번호 찾아서 운전하면서 전화번호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뭡니까 처음으로 저 생애 처음으로 이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에 따라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질문이 있는데 다음에는 저도 뭡니까 혹시 라이브 방송할 때는 좀 뭡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는 게 있죠. 이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뭡니까 강의 자료처럼 미리 좀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뭡니까 강의 자료를 배포하면서 어딥니까 말뿐이 아닌 그 이미지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좀 하고요. 그리고 질문도 제가 이번 주말에 또 끼어가지고 원래는 화요일날 예정했었는데 월요일날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 주 이때는 그 저희가 뭡니까 질문에 대한 예상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분명히 오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하시더니 재당첨 관련된 분도 질문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제 보완과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을 봤고요. 그리고 또 어딥니까? 이 뭐 5월달 말고 6월달에는 저희가 뭡니까? 항상 이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기본 자료를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약간 서면으로 드리고 질문도 보통 한 3일 전에서 별도의 뭡니까?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약간 서면과 플러스 시켜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그죠. 부산 재개발 아직 사시면 사업 시행가 같은데요. 안난 예정구역 예를 들어 부민 2, 3구역 같은 곳에 부속 토지 등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잠시만 이게 약간 질문이 이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고요. 당연히 재개발 구역 지정 안 된 곳이면 사업 시행가가 안 났단 말이고, 즉 아마 의미는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았던 곳이 같거든요. 그리고 부민 2구역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민 2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또 다들 보면 요즘은 뭐 부민 이쪽으로 해서 보수통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네.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질문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부민 2구역과 3구역은요, 어딥니까? 2005년대 도시기본계획으로 해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법도 개정되고 해서 새로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단계는 보니까 일단에는 국법에 의해서 2006년도 8월 3일 날 어딥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요. 2010년도 6월 8일 날 구역 지정이 유보됐어요. 유보. 구역 지정이 안 됐다는 소리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민 2, 3구역은 2005년도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은 맞지만은 2010년도 6월 8일 날 재개발 지정하는 단계가 유보가 됐단 말은 뭐 사업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상 문제로 일단은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바뀐 게 뭐냐면 추진위원회가 먼저 승인받고 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구역 지정 이후에 구역 지정 결정 고시난 이후에 추진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이 구역은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해제된 곳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진위는 살아있겠지만요. 일단은 뭡니까? 새로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시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자, 검토하셔야 될 게 진짜 해제가 된 곳이면 어떨까요? 다시 새로운 재개발 구역을 지정 신청하려고 하면 그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동의서도 받아서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유보가 된 상태고 즉 신청이 들어갔다가 그 추진위의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든 뭐 구청에 있던 뭐 협의에 의해서든 일단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 신청을 효력을 볼 수 있냐 없냐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중량기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재개발 예정구역은 맞는 것 같고요. 이거는 법이 바뀌어서 효력이 있나 없나는 구청에 문의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물어서 딱 뭡니까?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전 타당성 사전 타당성 검토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구역 지정 신청을 다시 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뭡니까? 구역계를 동의서를 뭐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건 또 구청의 재량적 해석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질문을 볼게요. 부속토지라 됐죠. 부속토지요. 딱 이거 지금 부산에 지금 제일 유행하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1번지에 1번지 등기부등본은 땅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건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재개발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정법의 해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정법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정비사업 업무 매뉴얼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요. 땅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을. 이거는 뭡니까? 도정법에서는 재개발은 땅 따로 소유자, 건물 따로 소유자 보기 때문에 이건 각각의 토지 등 소유자라서 각각의 뭡니까? 조합원으로 본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잠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도정법에는 이렇게 해석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구청에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원 수 산정할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떻게 처리했냐. 자, 보세요. 1번지가 땅 소유자 가지고 있고요. 위에 건물 소유자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최초에 준공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 각각 건물 소유자
을이라고 하면, 즉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최초에 그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이거는 저희가 뭡니까? 개별 조합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마 건물을 땄다 해보시면은 최초에 준공 승인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아마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도정법에서 해석이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라 해도요. 저는 뭐냐면 그 건물에 있는 부속 토지고 별도 토지가 아니고 부속 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세대가 거주하는 곳이고 한 조합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구역에서 만약에 뭐 구청의 공무원이라면 저는 뭡니까? 도정법 해석은 토지 소유자 따로 건물 소유자 따로 해도 나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산정에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최초 준공 사용 승인 당시 한 소유자의 토지와 건물이었기 때문에 한 세대가 사는 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한 조합원으로 해석돼서 토지 소유자 각과 건물 소유자 을은 공동 소유로 된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산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뭐냐면 토지에다가 뭐 6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니까 한 개는 A, 60제곱미터 A, 지분, 또 한 명은 60제곱미터 해가지고 뭡니까 법인으로 넣고 건물은 갑자기 B로 넣어가지고 이 소유자가 꼭 3명인 것처럼 하지않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 한 세대 살고 있는데 한 조합원이 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법 해석에서 60제곱미터 돼가지고 땅 지분 60 넘어가면은 토지 소유자 A 주고 그리고 법인 했던 그 법인도 소유자 자기 주고 건물 소유자 자기 주면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조합원 수가 3명 늘잖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엄연히 쪼개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부분에서 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 정비업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서울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100% 쪼개기로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분명히 부속 토지는 사는 게 아니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자기 아는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사가지고 난 땅 가지고 네 건물 가질게. 그럴 경우에는 혹시 각각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면 정말 좋은 거지만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의 조합원 되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들과 공동관계에서 대표 선임을 해가지고 정리하기 낫지. 자 보세요. 건물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땅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가 봤을 때 100% 터져요. 실제로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초기 재개발 때는 중개소장이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겠지만 추진위 승인 받을 때 있잖아요. 추진 승인 받을 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된다는 생길 거예요. 근데 100% 뭐냐면 관리 처분할 때 되면 이거는 한 명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각각의 조합원 분양 신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한 명이에요. 분양 신청 하나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뭡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스르지 못하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미산 이상구역에 개별 물건을 내가 가져가는 건 좋은데요. 부속 토지를 사는 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니면 건물이 없고 땅만 있는 곳에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사도 되는데 부속 토지는 그 건물을 토대로 해서 만든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속 토지만 사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했는데 혹시 질문 있습니까? 일단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딥니까? 일단은 어딥니까? 지금 남대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게 질의응답도 했는데 생각보다 톡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장비 설정하는 게 제가 오늘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일단 6월 달에는 좀 더 뭡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입찰도 중량 입찰도 거의 끝났고 수주도 몇 개 했기 때문에 좀 6월 달은 좀 몸도 관리하면서 또 임장도 많이 다녀보고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바로 뭡니까? 멤버십 회원들한테도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처음 5월 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항상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항상 뭡니까? 조금씩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이 멤버십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이브 할 때는 머리에 파마도 하고 화장도 좀 해서 이때 제일 중요한 씻는 거구나. 먼저 씻고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